네, 이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순서 시작합니다. 1부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해 주실 김영민 아나운서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뉴스의 의미와 뒷배경을 해설해 줄 이동호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뉴스 인앤아웃 하기 전에 몇 가지 속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이 속보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민주당이 그동안 국회 원구성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했다 하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21대 국회 하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게 양보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죠. 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며 합의대로 하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를 이행할 것을 또 촉구했는데요.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양당의 신경전이 정말 팽팽했었는데 결국 국민의힘이 맡게 됐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자리 양보의 배경이 좀 뭐라고 보시나요? 네, 무엇보다도 그 정당이라는 것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주기로 한 거는 지난번 그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가 된 거고 네. 그 언론과 국민한테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이제 그게 정권 교체를 당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약속을 어기려고 했었는데 뭐 여론이 안 좋은 데다가 또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민주당이 어제 이제 워크숍도 했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서도 뭐 그런 부분은 대승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좋겠다. 뭐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어제 얘기가 있습니다.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는 어떤 정당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러니까 신뢰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경쟁력을 되찾겠다. 그런 의지의 발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어제 워크숍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현 정부의 그 인사 독주를 막으려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제기되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이거에 앞서서 원구성이 선결 조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원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최대 걸림돌이 바로 법사위원장 문제가 딱 걸려 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대승적으로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원구성도 하고 그리고 인사청문회도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최근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뭐 20%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 정당의 어떤 그 본인들이 약속했던 상황을 이제 지키면서 네. 앞으로 이제 정당으로서의 어떤 경쟁력을 회복해 나가자.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 그러면서 이제 또 한 얘기가 있어요. 국민의힘도 합의를 지켜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합의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합의는 뭐냐면요. 국민의힘한테 그 하반기 법사위원장은 주는데 네. 법사위가 이제 워낙 권한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자꾸 그 체계 자꾸 심사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안에 이제 법적으로 이제 좀 문제가 있거나 뭐 지금 미비한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을 네. 이제 점검하는 기능인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사실은 모든 법안을 이제 일종의 그 시간 지연 작전을 할 수가 있는 뭐 그런 시간 기능이 지연도 있었거든요. 되지만은 아예 폐기시킬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권한도 있는데 뭐 당장 이제 국민의힘이 한다 그래도 국민의힘은 워낙 지금 뭐 한 114석밖에 안 되고 지금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170석 가까우니까 이제 그런 기능은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법사위원장이 어떤 그런 권한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체계 작구 심사 기능을 상당히 축소하자. 그렇게 합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네. 박홍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 합의를 지켜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그게 만약에 이제 당장 안 되면 그 21대 국회 내에서는 반드시 그 부분을 손을 보자. 해야 된다. 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속보가 들어온 게 오늘 해경 간부 9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는데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 또 이 일괄 사표를 모두 반려를 했어요. 네. 먼저 해경 간부 9명이 사의를 표명한 그 내용부터 좀 살펴보죠. 네, 지금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해서 치안감 이상 해경간부 9명이 오늘 이 서해 피살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한 건데요. 정 청장이 먼저 사의를 밝혔고 나머지 8명도 지휘부로서 책임을 공감하며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 대통령이 지휘부의 일괄 사의를 반려한 건데요. 네. 대통령실이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와 관련해 유가족과 국민께 오해를 드린 데 대해 해경 지휘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을 알고 있다. 그 순수한 뜻을 존중한다면서도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일괄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아무래도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총사퇴보다는 네. 조금 더 책임을 지고 진실규명에 힘써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한 번에 다 사퇴를 하면 그 해경 안에서도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무엇보다도 지금은 이제 그 청와대가 이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검찰 수사도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오늘 그 고인 그 이대준 씨 가족들이 이 관련자들 4명을 형사 고소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 수사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러게 되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징계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법 처리 가능성도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퇴 의사를 전부 수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 해경 간부들이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해경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세월호 수습 때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때도 이제 해경이 해체되는 그런 혼란을 겪기도 했다가 다시 이제 부활하기도 했는데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 간부들이 전부 사퇴하면서 이제 수습을 해보려고 했겠지만 네. 이제 청와대가 이 부분을 이제 반려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혼란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뭐 해경 고위 간부들의 일괄 사퇴 자체는 좀 유례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해경 창설 이후에. 예. 그리고 사실 답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그러면 사퇴를 하게 되면 사법 처리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사에 좀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원래 이제 징계를 하거나 사법 처리 대상인 사람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사표를 수리한다는 거는 정상적으로 퇴임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사법 처리를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징계를 받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해고 내지는 이제 해임 이런 것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범법 행위랬거나 뭐 어떤 확실하게 잘못을 저지른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하게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검찰의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같은 경우도 지금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해경 입장에서는 이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린 다음에 거기에 따른 그만한 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대준 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피해자죠. 이대준 씨의 유족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 청구를 했어요. 근데 대통령 기록관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요. 네, 이대준 씨의 유족이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청구했는데 행정안전부 대통령 기록관이 일반 기록물을 대상으로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물이 없다라는 부존재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록물이 아닌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열람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통지한 건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이 지금 최장 30년 열람이 제한돼 있는 지정 기록물로 봉인돼 있기도 하고요. 유족 측이 행정소송 같은 법적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상규명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글쎄요. 지금 뭐 행정소송을 한다지만 행정소송으로 아마 진상규명되는 건 거의 제가 보기에는 불가할 것 같고요. 행정소송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 네. 뭐 여러 소송이라는 건 워낙 뭐 오랫동안 진행되는 것이니까요. 수사는 이제 정광석화처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대준 씨 유족들이 오는 28일에 윤성현 남해해경청장 그리고 사건 당시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4명을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고발할 예정입니다. 네. 이들에 대한 신속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당시에 해경청장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그 문재 행정관이 해경 수사정보국장을 찾아와서 청와대 지시 무시하고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압박했다 이런 증언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문재인 청와대가 해경의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침만 내린 게 아니라 수사 책임자를 직접 압박했다. 이런 정황 증거가 나온 거죠. 이 행정관은 민주당 친문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해경을 관할하면서 해경 간부들 사이에서는 해경왕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에서 백운기후 당시 산업부 장관이 그 원전 가동 연장을 보고한 부하 공무원한테 너 죽을래 하고 이제 이렇게 압박을 가한 적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와 상당히 비슷한 행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해경 수사 라인들은 자진 월북 발표를 한 뒤에 이제 줄줄이 승진하고 영전을 했습니다. 특히 당시 이제 수사국장이었던 윤성현 씨 같은 경우는 사건 3개월 뒤에 치안감 승진과 함께 해경 내 주요 보직인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영전을 했습니다. 당시 윤 국장은 계급 정년에 걸려서 1년 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옷을 벗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TF팀을 좀 가동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발표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북한의 감청에 대해서 7시간 그 내용 가운데 월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월북물이 단서가 확보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은 잠시 뒤 뉴스 정면 승부 2부에서 태용호 의원과 함께 얘기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1박 2일 일정, 이제 오늘까지 해서 워크숍을 가졌는데요. 당의 혁신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충남 예산에서 워크숍을 가졌고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선거 패배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다시 힘차게 전진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마련했다면서 본인의 견해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마음 상하지 마시고 더 동지애를 가지고 깊은 토론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내로남불, 오만, 독선 이런 비판을 새겨듣고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선거 과정에서 시대 가치와 비전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했다. 라는 지적도 제기가 됐습니다. 또 민주당이 지금 지적받고 있는 팬덤 정치, 계파 논란 등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 민주당 워크숍의 토론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뉴스인 해주세요. 예, 그 어제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이제 워크숍이 개최되는데요.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로 이제 위기에 빠진 당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가장 이제 관심이 있었던 거는 그 이재명 의원이 그 대선 당대표 선거 출마 여부를 놓고 이제 어떤 말들이 오갈지 이제 관심이 제일 쏠리긴 했었는데요. 네. 뭐 상당수 의원들이 출마하지 말라고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당권 도전 시사했던 그 설훈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비공개로 진행된 그 자유 토론에서 이공원에게 전당대회 나오지 말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됐고요. 그 면전에서 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설 의원 등 한 20명 정도 의원들이 이제 발언을 했는데 그중에 여러 명이 이제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이제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어쨌든 신현영 대변인 브리핑에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남 탓하지 말고 우리 탓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것을 개선해야 할지 논의하는 반성의 시간이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지도부와 선거를 이끈 사람의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 이재명 그 의원의 어떤 책임도 있고 나머지들도 뭐 일부 책임이 있다. 뭐 이런 뭐 두루뭉술한 그런 얘기 같아 보이고요. 또 계파 간 갈등 양상에 대한 그 우려는 강성인 일부 이제 친명계 지지자들부터 나타나는 팬덤 정치 이런 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 신 대변인은 열혈 지지층이 문제가 아니라 팬덤 정치에서 욕설과 폭언이 문제인 만큼 과감하게 이들하고 선을 그어야 한다. 이번 이제 이야기가 제법 많이 나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최강욱 의원을 비롯해서 탈당한 박완주 의원 등의 행태로 논란이 되었던 성비위 문제를 두고도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상당히 많았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정리를 하신 것처럼 이번 워크숍에서 과연 이재명 의원이 당권에 도전할 것인지 마음을 먹었는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만은 뭐 이재명 의원 자체는 지금 뭐 계속해서 뚜렷하게 뭐 도전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계속해서 의견을 내고 네.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애매한 태도로 계속 유지하고 그런 있어요. 근데 상황이 지금 네. 근데 어제 이제 사실 이제 워크숍에서 가장 또 관심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님 토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죽음의 조가 나왔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죽음의 조라고 불린다라는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알고 계시군요. 그 조 몇 조일까요? 퀴즈 14조입니다. 네, 정답. 14조입니다. 네. 15개의 조로 이제 구성이 15개 조요. 됐는데 네. 그중에 이제 14조가 죽음의 조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이 조에 함께 편성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 14조 비공개 분임 토의에서 핵심 친문인 홍영표 의원도 이재명 의원에게 당대표 불출마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 편성은 어떻게 해요? 추첨으로? 네, 추첨으로 이루어졌다고 의원들이 하고요. 직접 추첨을 한 거예요? 네, 그 워크숍에서 추첨을 했는데 그 축구 월드컵 조 편성하는 것처럼 거기도 보면 이제 잘하는 팀들끼리 모이면 죽음의 조라고 불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워크숍에서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이 의원에게 좀 빠르게 결단을 내려달라 혹은 출마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의 잇따른 불출마 요구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의원은 그냥 청취하고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어쨌든 뭐 불출마 요구가 이제 지금 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재선 의원들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네. 친문계 이제 핵심 의원이죠. 홍영표 의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뭐 전해철 의원도 그런 네. 얘기를 했고 아까 뭐 서른 의원도 그렇고요. 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불출마 요구를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만 반 이재명계 의원들의 어떤 대표 주자가 없다. 당 대표로 나갈 만한 경쟁력 있는 대표자 없다.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실토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을 제외하면 그러면 누가 당 대표가 될 것이냐 또 여기에 대한 마땅한 답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사실은 뭐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하면 뭐 홍영표 의원 정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친문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그 의원 당시 의원한테 아슬아슬하게 졌거든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당내 기반도 확보하고 뭐 대중적 지지도도 좀 있긴 있죠. 그렇지만 이재명 의원에 비하면 뭐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뭐 국민적 어떤 지명도라든지 당내 지지 기반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뭐 아까 말한 팬덤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은 뭐 그렇게 만약에 둘이 붙었을 때는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이재명 의원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반 이재명계에서 계속 뭐 불출마를 이렇게 재촉하고 뭐 요구하고 이러는 것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떻게 보면 이재명 의원의 몸값만 높여주고 이재명 의원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경쟁력만 더 높여주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은가 저는 뭐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뭐 분명히 이재명 의원이 이제 대선과 지방선거의 패배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출마하는 것이 명분이 부족한 것은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반 이재명계의 어떤 이런 행보들도 상당히 좀 안타까운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재명 의원의 이제 출마 여부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은 사실상 뭐 많은 사람들이 출마가 거의 뭐 확실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이동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